안녕하십니까. 이영훈 교수입니다. 정규제 TV에서 제공한 극강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한 10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내용은 그 총 주제를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역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1948년에 8월 15일의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세워졌을 뿐이죠.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근대 국민국가로 만들어지는 데는 이후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나라 만들기의 역사,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현대사를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진행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총 주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가 되겠습니다. 마침 조금 전에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역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역사라는 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이 책에서 그 내용을 따오는 것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 건국의 역사적 의도 이 책의 한 섹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잘 납득이 안 되거나 또는 좀 더 보충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제 책을 좀 직접 참조해 주시면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을 향해서 독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날 밤 12시를 기해서 그 이전 3년 동안 우리 남한을 지배해오던 통치한 미군정이 모든 통치권을 새롭게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그해 12월 달에 UN 제3차 총회는 대한민국을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면서 세 가지 결정을 합니다. 유엔이 감시할 수 있었던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부분에서,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살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합법적인 정부, 관로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정부가 들어섰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정부는 주민의 자유의사를 유효하게 표현한 선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근거가 자유선거였다는 걸 또 밝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한 정부는 한반도 내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 세 가지를 결의한 다음에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사실을 유념해서 그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를 맺어주기 바란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의 결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달 뒤 46년 1월 달에 미국이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을 합니다. 뒤이어 영국 등 열강들이, 우리의 우방들이 승인을 해서 그해 약 한 25개 국가와 국교를 수립해서 드디어 우리 한국인들이 남한만의 제한된 범위이긴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에 독립주권국으로서 그 명함을 내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건국사건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사건에 어떠한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것인가가 우리 한국인들이면 반드시 한 번씩은 물어졌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관한 대단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지금 뭐 원고지가 있고 또는 A4 용지가 있어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논술해 보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합시다. 아마 짐작컨대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또는 이 질문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좀 이 당혹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지난 60년 동안 공공연하게 자유롭게 토론이 되어지고 또 뭔가 하나로 귀결된 결론을 맺어보는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따져보면 그러한 경험은 없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경축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듣길지 모르지만 역사적 사실입니다. 1958년에 8월 15일에 그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 하에 자유당 정권이죠. 우리가 10년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해서 건국 10주년이라는 사건을 대대적으로 경축을 했습니다. 이후 그러한 일은 40년 동안 없었습니다. 1968년은 건국 20주년입니다. 그런데 몇 개 신문들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뭐 이런 도하 신문들이 뭐 신문사 편집 특집으로 건국 20주년 자담회 정도를 개최한 그런 정도입니다.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1978년은 건국 30주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신문만 특집을 내었을 뿐입니다. 198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10년, 20년, 30년 흐르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건국 사건을 국민적 경축으로 기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98년에 건국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일입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무려 40년 만에 건국 50주년 그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국민적 경축이라 하기엔 좀 뭔가 좀 복잡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2건국이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 건국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전국적인 어떤 조직과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끝까지 반대를 하셨던 이 김구성성을 대대적으로 현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에 새롭게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던 그 당시 그 집권 세력이었던 민주당, 당시 야당이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축식에는 참가하지 않고 별도의 곳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미 1919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을 기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국을 기념하려고 할 때 그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심한 반대에 봉착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만들어서 거민정한 교과서에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제가 여기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어느 출판사 거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2002년부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 교과서로서 가장 널리 보급된 그 잘 알려진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20대를 형성하고 20대의 다수가 이 교과서를 배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이 제시되겠습니다만은 그 화면을 보면은 그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되는 것이 한 서너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제목이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그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국내의 여러 정치 세력이 갈등을 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정치 세력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정부는 찬성한 반면에 좌익 세력은 그걸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김규식 등 민족주의자들과 좌우익 사이에 중도적 입장을 취하던 세력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주장하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북한과의 협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남북 협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통일을 이룰 만한 실질적인 방안은 없었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내려가면은 보시는 대로 단독 수립 정부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도내 관광수와 경찰 지서를 습격했다. 이른바 제주도 4.3 사건이죠. 그리고 무장 유격대가 조직되어서 한라산을 근거지로 해서 경찰 군인들과 전투를 했다 하는 이러한 거죠. 국내의 격렬한 갈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통일 정부를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김규식 등 중도 세력들은 참가를 거부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소위 말해서 단독 정부의 초대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헌법이 구성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직후에 권력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승만과 이 한민당 사이에 심한 갈등이 벌어졌다.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미군 철수, 친일파 처벌, 토지개혁 등 급진적인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그러한 정치적 압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반공체제를 강화했다 하는 이러한 것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진 대한민국 정부가 검인정한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그 건국 사건의 역사적 의의라는 이러한 주제가 그런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여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의 수립, 그를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갈등과 투쟁, 그리고 그걸 무리하게 억누르고 이 정부가 들어서서 반공체제를 강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는 분단 체제가 성립하는 과정으로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과서는 그 이전 교과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현행 교과서를 제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크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 서술 교육 체계 내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라는 문제가 제기될 겨를이 없었고 제기되었다 한들 거기에 대답할 만한 어떠한 논리적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정치 철학이 거기 깃들어 있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한국인들의 역사의식은 크게 분열되어 있다. 분열되어 있다. 지금 다 참 마음이 아프신 대로 정치적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이 정치적 갈등이 심한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그 저변을 관통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꼽으라면 저는 통일적인 어떤 통합적인 국민적 역사의식의 부재, 결여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런 점을 바로 그것을 바로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조속히 참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몇 년간 활발하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토론을 통해서 뭔가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러한 그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이번에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사건을 어떻게 다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했습니다. 제 나름의 해답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문명의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이었다. 문명사적 대전환이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사의 대전환. 대전환이란 말은 원래 이 칼 폴란이라는 경제인류학자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장경제가 그 이전의 경제체제를 대신해서 지배적으로 성립한 그런 큰 변화를 가리킨 용어로 최초로 Great Transformation이라고 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비슷한 취지로 그 말을 차용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명이란 뭐냐?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가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인간들을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는 그 원리를 말합니다. 그 원리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대한민국의 성립과 함께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이었고 올바른 방향의 광명정대한 전환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해서 지난 60년간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그야말로 커다란 어떤 성취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19세기까지 조선 왕조는 성리학이라는 정치 철학에 의해서 통합된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성리학의 정치 철학을 문명의 기본 원리로 했던 그러한 나라죠. 성리학의 정치 철학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인간의 도덕 능력에는 충효제자,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손하고 아래 사람에게 자비롭다 하는 그 다 뭉뚱그리면 이제 하나의 인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용어가 됩니다만은, 그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이 부여받은 이 인의 본성을 실어 펴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기질의 청탁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인의 본성을 잘 실어 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련하고 해서 그걸 잘 실어 펴서 인간으로 완성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관료고 양반들입니다. 그리고 기질이 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꽉 막힌 사람들이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금수와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민들입니다. 상민들이죠. 상한들이라 그러고 그 소인들이죠. 지배를 당하는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성리학적 정치 철학에 의해서 신분제적 어떤 사회적 차별과 지배를 정당화했던 그러한 것이 조선 왕조입니다. 그 조선 왕조의 이와 같은 정치 철학은 19세기 말까지 1910년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도전을 맞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19세기 말 이후에, 개항 이후에 서구로부터 소위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이 수입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의 존재다. 신체의 자유. 인간의 신체를, 인격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천부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자유의 인간이 자를 노동해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절대적 권리다. 그래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 원리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의 절대적 권리,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의 새로운 정치적 결합으로서 이제 생겨난 것이 민주주의 근대 국민국가죠. 이러한 정치 철학이 새롭게 유입이 되었을 때 조선 왕조의 지배층들은 그것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자기식으로 개혁을 해서 근대 국민국가를 세우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후 그 철학을 신봉하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였어요.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입니다. 장차 나라를 세우는데 큰 기둥으로 역할하신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인구의 99%는 국내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들 분 가운데는 장차 도래할 민족의 독립에 대비해서 우리가 근대 문명의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해서 학교, 기업, 언론, 이와 같은 데 소위 실력 양성 운동을 벌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해방 이후에 김성수 선생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으로 정치적 세력을 이루죠. 그러한 근대 문명 세력들이 일제가 패망한 뒤에 그들에게 기회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자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뚜렷한 정치 이념적인 어떤 지향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이죠. 거기에 대한 교과서의 언급이 전혀 폐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부당한 서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분들은 우리 민족이 새롭게 창달할, 발전할 새로운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는 우리가 새롭게 채택할 이념이 되지 못한다 하는 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던 분들입니다. 이승만 당시 건국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길이다. 공산주의와 타협을 하자 하는 것은 집에 불을 지는 사람과 타협을 하자는 것과 같다. 몸의 반쪽이 병이 들었으면은 나머지 반쪽이라도 건강을 지켜가지고 나머지 반쪽에 병든 몸을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모두가 거지가 되는 일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쪽 고도의 이념적 선택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리학의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그래서 문명사적 대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포인트만 제가 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는 또 한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나라 만들기의 첫걸음이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첫걸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는지 여부는 누구도 보장하지 않은, 그 전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지극히 불확정적인 어떤 그런 선택의 과정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나라 만들기 과정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좌충우돌 시행착오의 연속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나라, 지도층이 부패하고 무능할 때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지도층이 새로운 어떤 정치제도, 진취적인 정치제도를 못 만들어내면은 이란의 왕정처럼 소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망하지는 않더라도 일상적인 어떤 그 혼란과 정체와 빈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만들기 역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하나의 출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차곡차곡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수십 년에 걸쳐서, 심지어는 수백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정치 세력 간의 격렬한 투쟁과 타협을 통해서 헌법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져 왔다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불과 2달 만에 헌법을 전공하지도 않는 몇몇
법률학자들에 의해서 그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고 난 뒤에 198명의 국회의원이 5월 30일 날 재헌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초대 의회는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는 게 기본 임무였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이 재헌의회는 당시 고려대학의 공법학자인 유진호 선생에게 헌법 초안을 부탁을 했습니다. 유진호 선생은 헌법을 전공한 분이 아닙니다. 공법학자죠. 형법학자입니다. 유진호 선생은 자기 친구들, 일제시대 때 고등문관 시험을 패스한 서너 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가해동 자기 집에서 책상을 놓고 서로 토론하면서 그렇게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치는 미국과 프랑스 헌법을, 경제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참조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외국의 헌법을 참조했다, 받아들였다 해서 또 여러 외국의 좋은 헌법을 서로 절충했다 해서 헌법학자들은 개수헌법 또는 절충헌법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지향과 경제적 지향이 각기 다릅니다. 이 초대 재헌 헌법을 보면은 경제장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좀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주요 자원을 정부의 국경유로 한다. 사기업은 필요에 의하면 공기업과 국유기업으로 돌릴 수 있다. 무역은 국가가 이를 통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근로자는 사기업의 이익을 균점, 골고루 나눌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면 시장 경제가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 엄밀한 의미에서 시장 경제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천해 나가면서 5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귀속 재산을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헌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 모든 기업들을 다 사기업으로 만듭니다. 사기업주의는 그 뒤에 생겨난 것이죠. 헌법을 만들 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채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자들이 사기업의 이익을 균점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은 헌법 초안에도 없던 겁니다. 본회의에서 마지막 통과하기 직전에 어떤 의원이 긴급 발의를 해서 이렇게 긴급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뒤에 이거를 실행하자고 주장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62년 제5차 개헌 헌법 때 그 조항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지. 그래서 1987년까지 9차례 헌법 개정이 있게 됩니다만은 이를 두고 헌법이 걸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헌법 자체가 지극히 불완전한 것이었고 모색하면서 고쳐가면서 40년 동안 9번 고치다 보니까 40년이 되어서 오늘날 현행 헌법이 성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나라 만들기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은 어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나라 만들기의 역사가 펼쳐졌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 시대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어떤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분쟁 이런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건국, 그 역사적 의의는 뭐냐? 우리 한국인들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겼다. 문명사의 대전환이다. 두 번째,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지극히 자그마한 첫걸음이 내디뎌졌을 뿐이다. 나라 만들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자, 이 두 관점으로 앞으로 우리의 강의를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